연구를 담당한 환경물리학회의 한동길 교수입니다. 저의 연구는 저하고 성결대학교의 현 환경물리학회장인 정태웅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여기태 교수, 경기대학교의 배희성 교수, 그리고 전 한진해운의 정길수 이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형태로 해서 외국 전문가로는 대만의 양이치 교수, 그리고 싱가포르의 나량공대 오칸드루 교수, 그리고 일본의 전 가와사키 기선 한국 지사장을 했던 타카와 카즈히코 씨, 그리고 계명대학의 하영석 교수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연구의 목차는 저희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글자가 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선언에 이어서 한진해운 사태 관련 국내외 매스컴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쭉 모은, 그래서 DB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진해운 보도에 대해서 매스컴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국내 매스컴뿐만 아니라 해외 매스컴, 그리고 국내 논문 자료,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보도, 그리고 신용분석기관이라든지 정권 같은 금융권의 보고서를 분석한 그런 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서 핵심인 경영의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경영 활동의 내용, 그리고 경영 조직 및 오너의 리더십, 그리고 영업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선박 확보에 관련돼서 선박 확보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영 실태에 관련된 한진해운 전 임직원들의 한진해운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실무자들, 주로 부장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진해운 경영 실태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과 해운 정책 측면의 14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목차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그 귀에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저희가 이거를 한 200 저희들이 한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250페이지 중에서 작년에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이걸 자료를 다음 주쯤 해서는 이제 실제로 백서가 발간이 될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제가 제일 위에다가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진해운 회사본부의 회사기획팀장이 이제 한진해운이 실제로 파산을 했다고 하지만,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난 뒤에 해상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한진해운에서 직을 떠나면서 보냈던 메일 중에서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뭐 전원 태선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거를 이 메일을 관련된 분으로부터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받고 이거를 제일 앞장에다가 실어야 되겠다. 요것만 해라도 실어야 되겠다. 우리가 해운회사가 정리가 되고 저기를 하면은 사장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선원들이 남고 그 선원들 정리하고 뒤에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정말 이 글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감정이 울컥하는 그런 글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그 함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정책을 했고 경영은 얼마나 제대로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진해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진해운 사태 관련 DB를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1절에 뭐를 넣었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우리가 실제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한국 선주협회가 한진해운 사태가 파산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해운의 어떤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 권고들부터 시작해서 한진해운 사태 발생 전 법정 관리 이후 그리고 정부 정당 정치단체들과의 협의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담고 그리고 매체별로 추이를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스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뉴스 약 6,600만 건, 트위터 131억 건, 그리고 블로그 13억 건, 그리고 커뮤니티 4,200만 건, 인스타그램 4,200만 건을 포함해서 3년간 2016년 이전 3년간의 매체 추이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 매체 추이 분석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슬프다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또 부산 정치에 대한 문제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요. 또 해외 매스컴 보도에서도 우리나라 해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진과 해운의 어떤 그 중심 검색어 이외에도 용선, 하산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해운의 전략, 문제점 그리고 주간금융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나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평가한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로 가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실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영 활동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나 자금 흐름, 지분 매각, 합병과 관련된 주요 경영 활동들을 5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2010년에 신조 컨테이너 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2011년에는 주로 건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2014년 넘어오면서 선박 매각이라든지 지분 매각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경영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6페이지에 가시면 매스컴에 노출된 한진해운의 주요 경영 활동 실적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연도별 해운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신조선 인수와 선박 매각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2010년에
만 TU 한 척, 그리고 3,400 TU 세 척, 뭐 이런 식으로 소형선 위주로 가다가 12년에 13,000 TU의 사선 세 척과 또 용선 두 척을 인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한진해운의 경영 실적은 우리가 왜 2010년에 이런 선박 대형 투자가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2010년에 일시적인 시황 반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의 일시적 반등으로 2011년부터 2013년에는 계속 EBIT 적자가 지속되고 부진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였고 또 2015년 2분기 이후에 미국 서부 항만 채선이 개소되면서 컨테이너 국내 영업 수익성 또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생산성이 양호한 전용선 사업을 양도한 이후 2014년 이후에는 벌크 부분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영업 수익성도 하락하면서 2016년 1분기 같은 경우에 1,100억의 EBIT 적자가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 등급도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 등급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A-에서 BBB로 계속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10페이지의 한진해운의 신용 등급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세 번째 부채 비율 분석인데요. 부채 비율 지표를 보면 2013년도의 부채 비율이 전년도에 2배 이상 급증하게 되는데 이것은 컨테이너선의 우호적인 공급과 그리고 선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낮은 임금이 지속되었고 또 대형 신조선에 대한 투자 부담이 겹치면서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는 또 그와 동시에 회사의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도 같이 상승하고 이게 영업 수익성 상승이라기보다는 차입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가 스스로 자산을 매각해서 생긴 OCF라고 하는 그런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이런 급증하는 차입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사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자구 계획을 하면서 일부 차입금을 훼손했지만 결국 이 차입금으로 인해서 회사가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부문별, 연도별로, 법인별로 경영 실적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의 각 부문별, 연도별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2013년도부터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내용인데요. 2013년도는 그 이전 연도 2년간의 소폭 증가한과는 달리 전체 매출하고 컨테이너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고 또 2014년도에는 벌크 전용선 매각으로 전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8조 6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전체 사업 비중에서 90%로 다시 늘어나는 그래서 2015년도도 201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컨테이너선 매각이 되면서 컨테이너 매출 하락, 전체 매출액이 동반 하락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주요 사업 부분의 매출액 현황 그리고 컨테이너선 부분에 있어의 매출액 추이가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쭉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진해운의 재무구조 분석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14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부채 측면에서 유동부채의 경우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유동부채도 부채는 2011년도 약 6조 7천억에서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2013년 9조 9천억까지 올랐다가 자구 경영 계획에 따라서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자본 통계 측면에서는 2010년 약 2조 4천억이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진해운의 어떤 자구 경영 계획과 그 회생 절차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원인, 우리가 아까 김명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진해운이 너무 그 사전 준비 없이 또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 한진해운 또 우리가 준비 안 된 가산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것이 14페이지, 1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16페이지, 1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그러면 회생 절차 신청 이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이 다 아시다시피 1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진행했고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그래서 16년 4월 25일 정식으로 자율협약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KB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과 같이 함께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구성했고 그래서 자율협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를 했고 채권 행사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서 자율협약 절차 기간을 1개월 연장해 가면서 하다가 한진해운의 어떤 재무적인 원인, 재무 위기의 원인이 이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똑같은 인식. 16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체결한 용선 계약에 따른 고가의 용선료가 계속 지불될 수밖에 없었던 원가 구조상의 근본적 문제점에서 이렇게 됐다 했고 그래서 선수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통해서 용선료가 조정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이용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조건부 협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들과 사이에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위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상당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용선료의 30%를 인하하고자 하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한진해운이 추가 자구안으로 터미널 유동화라든지 사업 유동화 또 기타 지분 매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그 조달 방안에 따른 자구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구 계획 안에 한진그룹의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권 포기 및 합병 동의 그리고 부족 자금 조달 방안 그리고 터미널 주주 대출 유동화 등 기타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제출했습니다만은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8월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했고 자율협약 절차도 중단되었고 그 다음 날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KDB 산업은행에서 한진해운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지원보다도 실제로 이 대주단에서 KDB가 지원을 해야만 이게 협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KDB가 합병을 전제로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었고 또 KDB가 확약 레터를 제공하면은 선박금융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의 경쟁력이나 또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기관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0페이지에 저희들이 한진해운의 지배 구조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지배 구조는 과거의 어떤 지주사 출범 전과 지주사 출범 이후의 형태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주사 출범 전에는 순환출자 구조가 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였다고 한다면 지주사 체제 완성 후에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대한항공이 되는, 그래서 이런 그 형태에서 한진해운의 문제가 또 대한항공의 경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차입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미널 지분 매각이라든지 자산 유동화 이외에도 실제로 대한항공의 금전 대여 그리고 유상증자 4천억과 같은 많은 그리고 그런 그 자금 지원이 있었고, 또 주식회사 한진에서 한진해운이 가진 터미널을 인수를 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도록 했고, 또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해외 상품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실시해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진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그 한진해운의 그 오너십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그 외국인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한진해운의 그 2006년 조수호 회장의 사망으로 45세의 나이에 회장에 오른 최은영 전 회장, 그리고 최은영 회장이 2013년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회장직위에 있었죠. 그리고 회장을 보좌한 분들의 해운에 대한 비전문성, 완전한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구조 분석에서도 좀 알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특정 대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사장, 총괄 사장, 부사장을 했던 분이나 또 심지어 한진해운의 어떤 회사 본부장조차도 비해운 전문가가 앉아서 이런 문제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점이 한진해운을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경영 전략 분석 그리고 터미널 사업 영업 분석을 했습니다. 터미널 사업 분석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진해운의 터미널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도 무역 성장률이 가장 높고 한 이런 베트남 터미널의 매각입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추진 시에 매수 희망자도 많았지만 한진해운에서 자금 소요 기간이 급박하면서 최대 가격 제시 업체보다 베트남의 어떤 투자 제약 사항을 감내하며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박 확보 전략입니다. 한진해운의 3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진해운의 선박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까지 이 2배가 증가한 뒤에 2009년에 55만 TEU, 그래서 2008년도에 37만 TEU였던 것에 비해서 18만 TEU, 즉 4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간 2013년에 71만 TEU로 거의 2배 규모로 지속적인 선봉량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증가된 선봉량은 17만 TEU가 용선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용선 없이 사선이 선봉량 증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0TU 이상의 대형선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에 사선 16만 TU, 용선 포함해서 전체 29만 TU로 한진해운 전체 선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그러면 특별히 선박을 이렇게 다른 외국 선사에 비해서 많이 늘렸느냐라고 하면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어떤 그 선복 공급량은 한진해운의 선복 공급량보다 11.1%, 한진이 9.8%, 약 1.3% 더 높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 순위도 2000년에 4위에서 2010년도 9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얼라이언스의 일원이 되면 동일 얼라이언스 내의 선사들이 업사이징을 할 경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얼라이언스 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한진해운도 어쩔 수 없이 선복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4페이지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은 컨테이너 선박이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단기간에 신조 확보가 진행됐고 또 신조선 확보가 진행된 시점이 신조선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였고 신조선박 인수 시점이 경쟁 선사들의 급속한 공급량 확대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선박 투자 시기가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선 확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또 일시적인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또 부가적으로 시장 악화나 유가 인상에 따른 경영 적자로 자본이 잠식되면서 선박 확보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 한진해운의 3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조선 발주라고 하는 것이 유럽계 선사들과의 달리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선봉량 순위와 선봉량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신뢰를 잃고 가산하게 된 이유, 특히 대사 외부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의 미숙함을 제외하고도 한진해운 경영적인 측면에 보면은 그 원인의 하나가 선박 확보 시기와 회사의 운영 전략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외국의 대형 해운사들과의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한진해운만 이 선박 확보에 실패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이렇게 용선 사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그게 그거다 우리 일본로는 도킹 깁킹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한진의 용선 사선의 비율, 현대상선의 용선과 사선의 비율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대개 다 0.7%, 0.6% 오히려 한진해운에 비해서 현대상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적선사들의 40페이지 보시면 용선 비율이 사선에 비해 높은 어떤 고비용 구조를 구조적으로 갖고 있어서 호황기에 대규모로 선박을 확보하고자 비싼 용선료를 지불한 것이 또 주요 문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선료가 해운시장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비용이고 해운시장 악화 시 유동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화물비와 선박 운항비는 어떤 개별 선사가 통제하기 어려워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고비용 용선이 수익성 악화와 함께 유동성 악화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진해운의 경영 관련해서 한진해운의 파산 직전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위에 뭐 임원급이면 좀 다르십니다만은 부장이라든지 뭐 임원에서도 이사 뭐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또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진에서 뭐 10년, 20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 내부 요인으로 나누었고요. 정부 전략, 정부 규제, 수익성 경영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기선과 유관산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박 금융 요인, 해운 정책 요인, 육성 전략 요인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진해운의 파산의 원인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부 전략의 미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1%였고요. 43페이지입니다. 경영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 25%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원인별로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복수 응답이 가능한 걸로 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정부의 해운 전기선 산업 이해 부족과 연간 산업강 구조조정 전략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20%. 그리고 해운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부채 비율 200% 강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을 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회사 소유주의 해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대정부 로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박 확보 방법 및 투자 실패로 원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우리가 뭐 최순실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권 비선 실세 공작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한진해운의 경영에 있어서 뭐가 전기선 경영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 중요한 거를 한진해운은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도 만족도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그러면 중요한 건데 제대로 못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보시면 이걸 저희들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도는 높지만 한진해운에 있어서 한진해운 근무자들이 만족도가 낮았던 사항은 뭐냐면 경영자의 윤리, 경영자의 전문성, 경영 방침 및 전략, 재무 건전성 확보의 적정성, 사선 투자 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 선박 확보 전략 및 규모의 적정성, 용선 확보 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선박 확보 조직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도는 높지만 한진해운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현대상선과 같은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선사를 우리가 살리려고 할 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진해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반대로 한진해운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은 한진해운이 중요하고 또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윗부분을 차지했던 건 전산 시스템 투자, 그리고 직원의 업무 처리의 투명성, 회사 문화의 개방성, 그리고 국내 및 국제법에 입각한 회계 관리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기존의 우리 전기선 업계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갈 것인가, 특히 한진해운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뭐 NIK라든지 일본 회사들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운기업의 리스크 관리의 문제인데요. 어떤 리스크가 가장 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한진해운은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나 뭘 잘했느냐, 어떤 리스크 관리를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물었을 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보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한진해운이 잘 못했다, 리스크 관리에서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 변동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선박 확보 리스크 관리, 신용 위험 리스크,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그 다음에 채권단의 지원 및 산업 이해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못됐고, 해양수산부 및 정부 부처의 지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앞으로 또 반성해야 되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해운 정책과 선박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러면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선 업체 통폐합을 통한 메가 캐리어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항만공사 등을 통한 선사의 준공영화 및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획조선 제도를 재도입해서 해운 조선 연계 육성 전략을 수립하자. 그리고 해외 수출 위주의 신조선 자금을 국적 해운기업에 분등 배분한다. 또 선박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적 기구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운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우리 해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진해운에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나 해양수산부의 정책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쭉 이렇게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가장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 200%에 대한 강제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대응책으로에 대해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주지연이라든지 또 타선사 노선도 등의 회생 절차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4.0보다 낮은 그와 같은 것을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문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금융위원회 대응책 중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박회사 설립이 가장 잘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대응책 중에서 자율협약 체결에 따른 부적절한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강요 등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의 한진해운에 대해서 시장의 논리로만 회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외국 선사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정부 지원을 통해서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해라는 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었다,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의 대응책 중에서 부채 비율 200%, 이것은 해운 산업의 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고 해운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고, 그래서 장치 산업은 결국은 우리가 국내에 그게 남아있지만 네트워크 산업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전혀 무시했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해양수산부의 대응책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합병 검토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진, 현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향수한번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양이치 교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실제로 뭐라고 말을 했냐라고 하면 한진해운을 통해 가지고 대만해운 산업의 한진해운의 파산의 영향이라고 하는 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의 파산의 영향에 따라서 대만 국제 항만 기업 그리고 운송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시장 유지를 위한 강한 행정력 개입,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대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적을 방해하거나 비용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만에서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운 산업 개선과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 국제 항만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불충분한 선박 금융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조치를 새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적 선사의 기여의 중요성을 대만도 한진해운의 파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양민해운을 살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진해운의 사례와 그 한국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했냐면 부타카와 전 이사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 최고의 컨테이너 선상을 중국가 운영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한국의 독특한 어떤 투자 동기가 있다. 즉 뭐냐면 다른 선사들은 선박과 컨테이너 장비를 대체하고 운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가장 좋은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데 대해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를 들면 부산 신항 계획을 만들면서 정부가 만든 계획에 대해서 한진이나 현대상선이 의심도 없이 투자자이자 사용자가 되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고 또 대가족 경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살리려고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관리에서 이렇게 어떤 그 성장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의 금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이 외국에 비해서는 접근하기 쉬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 재벌의 파산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환상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뼈아픈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해양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대양의 지지자가 없었다. 그 지지자가 없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서 너무 일찍 그 어떤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베테랑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되게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면은 다 구조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운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일본 부타카와시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없이 한국해운에 베테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형 전기선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싱가포르 오칸 교수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라고 하면 한진해운의 붕괴의 원인은 극단적인 확장 정책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그렇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연구자의 입장이고요. 시선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선사나 벌크선사와 같은 해운산업 대신에 조선산업에 정부의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물론 고용의 관점이나 또 다른 투입, 장비나 엔진의 관점에서 조선업을 하는 것이 매우 큰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조선업에 대한 예외적인 초점은 더 거대한 해양산업의 수요 측면에 대한 중요한 점을 놓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붕괴로 인해서 외국의 업자들은 매우 큰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심지어 삼성이나 LG와 같은 한국 제조업체조차도 공급 사슬을 다른 외국 운송인에게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내 비즈니스의 어떤 직접적인 재정 손실과 재건설 회복에 수십 년이 또 걸릴 수 있는 한국 해운 평판의 극적인 악화뿐만 아니라 주요 루트에서 특히 한진해운이 강점을 갖고 있던 태평양 항로에서 한국 해운 전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시면 태평양 항로에서조차도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시사점과 제안의 요약 결론입니다. 그래서 68페이지부터 내용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보면 결국은 현대상선을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진해운을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파산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선박 투자에 대한 실패이고 왜 선박 투자를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선박 투자 전략의 부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컨테이너 선사의 위기 발생 시에 외국 정부는 지원을 통해서 회생 또는 자국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회생이나 인수합병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금융위원회나 해양수산부의 그래서 정책적 대응의 문제는 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두 회사를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합병을 무리하게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라는 그런 말만 한다든지 또 부채 비율 200%를 강제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문제다. 현대상선 한진해운을 같이 나쁘게 만들었던 케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시키지 않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이 조선 해운 무역으로 연결되는 국가 경제의 고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연간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파산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파산보다는 회생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정상화의 아쉬움을 피력하는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은 첫 번째가 세계 경기 및 해운 시장의 예측을 통해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운과 관련된 민간 연구소들의 세계 경기 및 해운 시장 예측과 자료를 축적을 통해서 한국형 해운 시황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선주협회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원사들의 미래 예측 능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모든 예측까지 다 하려고 했을 때 나중에
그러면 그 예측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한 예측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또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진해운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는 해운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맡기기보다는 해운 금융이라든지 환경 규제 대응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운 산업의 호황기와 불황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와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평가 시스템을 좀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해운 산업의 위기 시 정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요구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처럼 해양수산부나 해양진흥공사가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비전문가적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운 선사에 대해서는 선대 확장 이전에 마케팅과 영업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대 운영의 효과적인 전략이 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 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제도적인 지원책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한전이나 포스코와 같은 기간 산업의 우선 물량의 경우 국적 선박의 강제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미이행 시 각종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 뭐 WTO라든지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 하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국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이 문서로 남긴다든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조에 의한 행정 계획이라든지 지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이상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